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경북 문경의 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2명이 순직했습니다.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에 공장에 들어간 대원들은 화재로 3층 바닥면이 붕괴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오늘 더불어민주당도 도심 구간 철도를 모두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약속할 게 아니라 실천하라며 여당이 시작하면 곧바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법안이 여야의 합의 무산으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되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후 개청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재판부가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시 측이 몰래 녹음한 교사의 발언을 증거로 채택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뉴스7은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장에서 불이 나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던 소방대원 2명이 숨졌습니다. 불이 빠르게 번지는 샌드위치 패널에 콘크리트가 없는 일반 철골 구조라 더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 더 안타까운 건 그 안에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북 문경의 육가공품 가공공장. 한편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하더니 불길이 시작됩니다. 불은 빠르게 번져 건물 전체로 옮겨 붙었고 건물 한 동을 모두 태웠습니다. 불에 타고 남은 이 건물의 철제 구조물은 보시는 것처럼 엿가락처럼 구부러져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불은 13시간 만에 꺼졌지만 인명구조에 나섰던 27살 김수광 대원과 35살 박수순 대원이 화재 발생 40분 만에 현장에 고립됐습니다. 소방관이 2분께서 고립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때 왔었거든요. 먼 발치에서 봤는데 아직도 공장에 불이 활활 불이 확산하자 대원들은 즉시 대피하려 했지만 불길과 건물 잔해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두 대원은 결국 붕괴된 건물 잔해 3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라 불이 빠르게 번졌고 콘크리트가 없는 일반 철골 구조라 쉽게 붕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적으로 연소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소방과 경찰은 건물 3층 튀김기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누군가의 크리스마스를 위해 나의 크리스마스를 반납한다.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 오늘 순직한 소방대원들이 평소 자신의 SNS에 올리고 또 입버릇처럼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사망감이 컸으니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거겠죠. 안정모 기자입니다. 방화복을 입은 소방대원 4명이 산소통을 메고 불타는 공장 건물로 향합니다. 불길은 이미 거셌지만 혹여나 사람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며 한치의 망설임 없이 화마 속으로 들어갑니다. 대원 2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순직한 김수광 소방교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어려운 인명구조사 시험까지 치르고 구조대에 지원했습니다. 임용된 해 김소방교가 올린 SNS 게시물에는 누군가의 크리스마스를 위해 나의 크리스마스를 반납한다고 적혔습니다. 직원들과의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활달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좀 목소리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고 박수훈 소방사는 평소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사람을 구하는 일에 애착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겨진 동료들은 순직한 2 대원을 따뜻하고 성실한 동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한테 항상 고생이 많지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저한테 그런 식으로 계속 접근해 주시고 항상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1계급 특진된 2 소방대원의 빈소는 문경 장례식장에 마련됐지만 조문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친박 좌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최근 올드보이들의 정계 복귀가 잇따르고 있죠. 여기에 한 명 더 추가될 듯합니다. 오선의 새누리당 대표와 사회부총리 등을 지낸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인천에 출마하는 안이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거든요. 최돈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6선을 지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4선의 최경환 전 부총리의 총선 출마 선언까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저의 마지막 남은 힘을 경산 발전을 위해 바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해석과 평가는 다양하지만 당 안팎 중진의 총선 역할론에 불을 당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5선의 박근혜 정부 사회부총리와 당대표를 지낸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의 출마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은 인천 연수 갑입니다. 인천 연수 지역은 당초 보수세가 강한 곳이었지만 송도 국제도시가 들어서고 가불로 분구가 되면서 표심이 급변했습니다. 황 상임고문은 분구가 되기 전 이곳에서 지역구 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최근 황 상임고문의 경쟁력을 검증하는 여론조사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상임고문은 출마 여부를 묻는 MBN 질문에 즉답은 피하면서도 어려운 선거인 만큼 어떤 모습으로라도 당에 기여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정승현 당협위원장과 공병건 전 인천시의원, 이기선 새로운 민심 인천시 연수구 지회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최고위원이자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현역 박찬대 의원이 뚜렷한 당내 경쟁 없이 3선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명 핵심 인사 지역구인 만큼 전략 공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동훈표 이기는 공천이 여당 열세 지역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수도권, 특히 인천 지역에 관심을 더 두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의원 중 인천 쪽 의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검찰이 이 사건 정점으로 보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도 인천 출신이죠. 이러니 국민의힘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인천은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고작 2명뿐입니다. 김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대 인천 지역 총선 성적표입니다. 미래통합당이 한석, 무소속 한석, 나머지 11석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터진 악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송영길계 의원 지역구 곳곳이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사건과 관련된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성만, 허종식 의원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계파 갈등도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이 비명계 신농근 의원이 있는 지역에 자객 출마를 예고하며 계파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를 자객이라 부르며 비아냥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 시대를 끝내는 게 자객이라면 100번, 1000번이라도 당당하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엔 상대적으로 호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로 인해서 사법 리스크로 사실 점철되어 있습니다. 유능하고 또 깨끗한 후보를 내겠습니다. 그동안 여권의 험지로 분류됐던 인천 지역의 판세가 이번 총선에서 변화가 생길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서울 중구는 성동구 일부 지역과 합쳐져 중구 성동을이라는 지역구가 됐습니다. 중구만으로는 인구가 부족했거든요. 때문에 성동구의 나머지 동네는 중구 주민이 없는데도 중구 성동갑이라는 이름이 붙어 혼란스러웠었는데 선관위가 성동 대신 종로에 중구를 통째로 합치자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유는 뻔합니다. 민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중구. 이번 총선에선 종로구와 묶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제가 서 있는 청계천을 기준으로 북쪽은 서울 종로구, 남쪽은 중구입니다. 인구수가 줄어 중구는 단독으로 선거구가 될 수 없는데요. 종로와 합쳐도 인구 상한선을 넘지 않습니다. 2달 전 선관위는 종로와 중구를 합치는 내용을 포함한 22대 총선 선거구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선관위는 하나의 생활권인 지역구를 가능한 분리하지 않는 게 원칙인 만큼
중구를 종로의 통째로 합치는 게 맞다는 판단인데요. 하지만 최근 여야는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합의해 선관위에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현역 의원이 있는 종로구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중구가 붙으면 불리해지고 민주당도 성동구가 갑과 을로 쪼개지면 오히려 불리해진다는 정치적 셈법으로 보입니다. 양당이 한 석씩 차지한 춘천을 갑과 을로 분구하라는 안도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짬짬이라기보다는 예전에도 그래 왔고 일부 이제 국회 입장을 일부 선관위 안하고 다른 입장을 제출해 왔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각 지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야는 특례 지역을 추가하는 등 가능한 한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렇게 선거구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같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선거구 변동을 한쪽은 원하고 다른 한쪽은 원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30곳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전북과 경기 부천도 각각 한 석씩 줄이라고 선관위가 권고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강세인 전북과 부천 선거구가 한 석씩 줄어드는 게 싫으니 강하게 반발. 국민의힘은 확정안을 존중하라는 입장이죠. 이런 대립 속에 정작 피해를 보는 건 유권자들과 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들입니다. 이어서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전북 의석수 한석 감축안. 국민의힘 소속 이용호 의원 지역구 한석을 제외하곤 9곳이 야권 소속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서울 강남구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 졸속, 획정안이며 어느 곳이 합쳐질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들은 누구에게 표를 달라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설왕설래만 하고 있고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선거운동을 하는 당사자로서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4석 중 1석이 줄어드는 안이 나온 경기 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획정안은 각 당의 유불리를 배제하고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 늘리거나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당의 불리한 곳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지역이 그러면 과연 어느 사람이 어느 후보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가 좀 어렵다고. 선거법상 총선 1년 전까지 획정은 끝나야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이 기한이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유권자들의 알 권리는 물론 참정권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MBN의 4.10 격전지 속으로 이번에는 서울 영등포 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자리하고 있어 사실상의 정치 1번지로 꼽히는 곳이자 매번 선거 결과가 달라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을 외치고 있기에 이곳에서 정면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영수 기자가 직접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22대 총선 당선자들이 입성하게 될 국회를 품고 있는 선거구가 바로 서울 영등포 을입니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곳인 만큼 선거 때마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최근 3번의 총선에서는 진보 정당이 3연승을 거뒀지만 그 이전 3번의 선거에서는 모두 보수 정당이 이겼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을 만큼 유권자들의 표심이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곳으로 꼽힙니다. 전통적으로는 보수 성향인 여의동과 야권 지지 정서가 뿌리 깊은 신길 대림동의 민심이 뚜렷하게 갈려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권 잡았으니까 그 여당에서 잘 해야죠. 잘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는 사람이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 현역 김민석 의원을 겨냥해 국민의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들고 나온 586 운동권 청산론이 얼마큼 민심을 파고들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쪽 세대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예 배제될 필요는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공약이 어떤 거에 따라서 많이 그쪽으로 표가 갈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수건 사업인 빠른 재건축을 원하는 여의동에서는
당을 떠나 추진력 강한 인물을 선택하겠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에 좀 힘 있는 후보로 누가 좀 와가지고 얘도 발전을 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루빨리 재건축. 대단지 뉴타운이 들어선 신길동도 기존과 유권자 지형이 달라진 만큼 더 이상 민주당으로서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과 민주당 양민규 서울시 교육청 특별보좌관도 지역 맞춤형 공약을 앞세워 공천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비례대표 선거제를 어떻게 할지 당원 투표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명분과 실리 사이 당내 이견이 팽팽하자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기로 한 건데 사실 여론조사를 해봤자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많은 만큼 이 대표가 원하는 과거 병립형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주당이 천벌을 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에서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당심을 앞세워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기 위한 꼼수라는 거죠. 유승호 기자입니다.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결국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택했습니다. 지지율대로 비례의석수를 나누는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인지 전체 의석수와 연동해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현재의 준연동형을 유지할 것인지 당원에게 물어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민주당 재선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당내 불만은 있을 것이라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벌써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전당원 투표를 처음 제안했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중요한 정책을 당원에게 묻는 것이 나쁘냐고 했고 안민석 의원 역시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찬성했습니다. 이 대표가 당원들을 앞세워 그간 했던 약속을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7번씩이나 약속을 한 거에 대해서 그 미적거리는 것 자체가 같은 되게 천벌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 역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원들 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전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계의 뜻을 밝혔던 이재명 대표가 당원을 통해 그 뜻을 실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4.10 총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예비 후보들의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돼 당내 혼란이 크다고 어제 보도해드렸죠.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략 지역구가 아닌데도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을 여러 지역에 넣어보면서 경쟁력을 따지고 있는 조사 때문인데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예비 후보들마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구를 단순 표밭이 아닌 일터로 좀 봐야 한다 이겁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경기 성남 분당갑 도전장을 낸 민주당 친문 친명 예비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전략 공천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친명 후보도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다는 그런 걸로 후배들하고 경쟁을 피하는 거는 다시 한번 숙고하셨으면 좋겠다. 분당갑뿐 아니라 세종, 강원, 서울, 서대문 등에서 후보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된 걸로 전해지는데 이 전 총장은 당으로부터 특정 지역을 두고 공식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종로 출마 뜻을 밝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용산과 강동갑에서 후보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마를 준비 중인 서울 지역 한 예비 후보는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도 당에서 하는 여론조사가 맞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서울 동작을 현역인 이수진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후보로 포함돼 여론조사가 실시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일부에서는 내분을 노린 경쟁 상대의 여론조사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당의 경쟁력 조사가 맞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민주당 내 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뺄셈의 정치는 안 된다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원조 친명 3선 유승희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날을 세우며 자신의 지지자 300명과 함께 당을 떠났고 당으로 불러오려던 이현주 전 의원 복당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3선의 유승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0여 명의 당원과 함께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4년 전 경선 부정 의혹 제기 등을 이유로 민주당 예비 후보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자 반발한 겁니다. 당의 지도자가 원칙과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일관성과 명분이 없으면 당의 공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공정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원조 친명으로 칭한 유 전 의원은 방탄에 집중하느라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날을 세웠습니다. 유 전 의원은 19대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를 지지한 소수 현역 의원 중 한 명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경선 후보 중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후보는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외연 확장을 위해 친명계가 주도한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반문 이력을 이유로 친문 인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탓인데 이 전 의원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음 주 예정된 컷오프 결과 발표가 당내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장명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간 신경전도 점점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대표 신년 회견을 두고도 참 말이 많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정치 테러를 언급한 것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오늘은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화재로 절망하고 계신 서천시장 방문해서 한 위원장이 대체 뭘 했냐며 본인이 정치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되돌아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장군, 몽군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대신 6.25 전쟁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6.25 전쟁이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라고 했는데요. 6.25 전쟁은 명백한 북한의 남침이라는 지적입니다. 6.25의 발발 책임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어쩌다가 난 거다. 이런 식의 역사 왜곡을 공당의 대표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반성과 대국민 설명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건 러시아 기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다 확정이 된 거니까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민주당을 저격했다면서요. 비만 고양이 이건 또 뭡니까? 네, 비만 고양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살은 많이 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네,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의 의원들을 이 비만 고양이에 빗댔습니다. 지역 민생이나 정당 간 경쟁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당내 경선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지역에도 무수히 많은 비만 고양이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의 호남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비만 고양이들 틈새에서 단연 돋보이는 호랑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잠깐만요. 근데 개혁신당은 중도라고 해도 보수 쪽이잖아요. 네. 그런데 진보세가 강한 호남에서 과연 호랑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대표는 일단 거대 양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면서 호남에서 1당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2당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순천과 광양, 여수를 잇는 광역전철 도입과 전남대 의대 설립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3지대 빅텐트를 조율 중인 가칭 개혁미래당에겐 쓴소리를 남겼는데요. 개혁미래당이 대한민국 개혁이 아닌 이준석 얘기만 하고 있다며 윤핵관과 다를 것이 없이 가고 있다고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때문에 3지대 빅텐트 이거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저분 많이 보던 분이다. 이 자스민 의원 아닙니까? 8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 영입돼 2016년까지 비례대표를 지낸 이 자스민 의원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네. 정의당을 탈당한 이은주, 류호정 전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받게 됐는데요. 보수 정당에 이어서 진보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하는 것도 특이한데 이주민 재선 국회의원은 헌정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기가 5월 말까지 아닙니까? 그동안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의원은 일단 이주민 권리 증진을 위해 이민사회기본법 제정을 복귀 신고식에서 밝혔습니다. 이주민의 삶이 역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노동자, 수많은 이민자를 데려오면서 유입을 시키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국내 이주민이 2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번 총선에서 녹색당과 함께 녹색정의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정의당 입장에서도 이 의원의 복귀로 이주민 표심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총선 톡톡 장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의 연봉인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기준에 맞추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럼 지금 1억 5,700만 원 선에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민주당에선 이탄희 의원이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한 적이 있었죠. 다른 의원들은 어떤 입장인지 이지유 기자가 들어보았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세비는 1억 5,700만 원, 월급으로 따지면 1,300만 원 정도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570만 원의 약 3배 정도 수준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성을 강조하며 의원 세비를 이 중위소득에 맞추자고 주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국회의원은 좀 다른 겁니다. 임무와 영예에 걸맞는 세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당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 중위소득 정도로 하고 그리고 또 물가에 연동을 하게 되면 그걸 의원들이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뭐 사회적인 우리만 아니라 또 그렇죠. 야당도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주 중립적이에요. 국민의힘 당내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의원들도 현실 고려 없이 국회 혐오 여론에 기댄 제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가세했습니다. 뭐 제안만 하시지 말고 그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뭐 여야간 협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의도화 되신 건가요? 일각에선 한 위원장이 진정 정치개혁의 뜻이 있다면 정당 국고보조금 개혁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생에 이어 또 같은 공약으로 맞붙은 건데 이재명 대표는 여당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실천을 않고 약속만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 이겁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얘기는 쏙 빠져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약 발표에 앞서 지상 철로를 살펴봅니다. 편의성은 있는데 완전히 이 도심을 갈라버리잖아요. 영등포, 구로, 부천 이 일대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지하 보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육교를 이용하거나. 민주당은 철도와 GTX, 도시철도 도심 구간을 모두 지하화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상부를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전 철도 지하화로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상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고 약속한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권한이 있으면 실천하면 되는데 약속만 한다는 겁니다.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지금 저희도 곧바로 협조하겠습니다. 야당은 약속을, 여당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간을 언급한 것과 달리 대전, 호남,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심 구간을 모두 언급한 것에선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구체적 재원 방안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로 대부분 가능하다고만 머물면서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법안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법안 통과 선결 조건을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엿보였지만 민주당은 노동자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며 이 중재안을 거부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여야가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습니다.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서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저는. 민주당이 법안 통과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국민의힘이 일부 수용하고 민주당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오전만 해도 극적 타결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재안은 산안청을 설립해 2년 후 개청하고 동시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유예를 2년 더 연장하는 안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재안 수용을 두고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섰지만 지도부는 산안청 설립과 법안 유예를 맞바꿀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탄력적 입장을 취하겠다며 사실상 산안청 설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한 발 물러섰던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외면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협상은 이어간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 곳 정도 됩니다. 법안 유예를 위해 그동안 총력을 쏟았던 중소기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벌써 어제 하루에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명이나 숨졌죠.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의 협상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봤던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정부 추가 대책이 나올 정도로 현장에 준비가 덜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산에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업주 처벌에 대한 우려도 현실이 됐습니다. 직원들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가족 다치면 아프죠. 가격 갖고 경쟁력을 하다 보니까 크게 투자할 여력이 정말 안 생겨요. 그러면 그 돈을 충당을 못해요. 중소기업 중앙회를 비롯한 17개 단체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2월 임시국회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시행 중인 법안을 또 미룰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사용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일하다 죽어도 받아들이라는 것이 국회의 뜻입니까? 여당은 우선 정부와 함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영세 사업장의 하루빨리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구축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들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갈취한 155명이 적발됐습니다. 주로 20, 30대로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라고 보험 사기를 벌였는데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지인과 가족을 함께 태우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내 차 가치가 혹시 떨어질까 보험 사기에 렌터카도 많이들 사용한다고 합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바이를 탄 두 남성이 앞 차량에 바짝붙어 따라오더니 주차장에서 차량이 멈춰서고 후진하자 기다렸다는 듯 부딪혀 쓰러집니다. 맞은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 옆을 들이받기도 하고 주행 중 갑자기 급정거해 충분히 차간거리를 두지 못한 뒷차와 추돌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렇게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155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주대행 수법은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추돌해 고의 사고를 내는 겁니다. 상대방 과실 비율이 높게 잡히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린 건데 적발된 1,800여 건의 고의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만 94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11%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보험 사기 혐의자 10명 가운데 8명은 일정한 소득 없이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려는 20대와 30대였다는 겁니다. 일부러 가족을 차에 태워 더 많은 보험금을 타가거나 지인과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사고를 내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같이 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면 이제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인이나 자녀를 태우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엔 보험료 할증과 차량 가치 하락을 피하려고 보험 사기에 렌터카가 사용되는 추세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난해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원종에게 조현병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이로 인한 감형은 없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호송버스가 법원에 도착하고 곧이어 수의를 입은 최원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차를 몰고 분당 서현역 주변 인도를 덮치고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원종과 변호인의 조현병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이로 인한 감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선고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았고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최원종은 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정을 빠져나갔고 최 씨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명권을 박탈한 피해자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한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유족들은 검찰에 항소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초 증거로 제출된 녹음에 대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예외를 둔 겁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뤄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하는 판결입니다. 특수교사를 고소한 주호민 씨는 선고 후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장애의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몰래한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느냐였습니다. 주호민 씨 아내는 아이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는데 교사 변호인은 몰래 녹음한 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녹음하는 것 말고는 방어할 능력이 없는 점을 살펴볼 때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성이 충분하다며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특수교사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법에서 정하는 중소득 학대로는 좀 보기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법률적인 판단도 좀 필요한 상태거든요.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특수교사들의 교육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는 한탄의 말도 들립니다. 교육청은 특수교사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6년 전 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등 의전 비용과 특수활동비 내역을 밝히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이 거절했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까지 갔죠. 1심 법원은 비공개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자료는 이미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넘어갔다는 게 이유입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한국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정보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 등에 사용된 의전 비용과 특수활동비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은 의전 비용은 명시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다고만 밝혔습니다. 상세 지원 내역과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발해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3년 만에 1심 법원은 연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고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것이 투명한 국정을 운영하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고 그 사이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자료들은 모두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갔습니다. 2년 만에 결론이 난 항소심에선 더 이상 대통령실에 자료가 없으니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며 1심 판결이 취소되고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연맹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지난 2009년 경찰과 노조원 간 대규모 충돌이 일어났던 쌍용 자동차 파업 기억하십니까? 당시 경찰이 강제 진압에 나섰고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됐었죠.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1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5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당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2달 넘게 파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진압에 나서면서 양측이 크게 충돌했고 그 결과 경찰관 140여 명과 노조원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헬기 조공 비행을 이용한 하강풍을 일으키고 최루액도 뿌리면서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습니다. 파업이 끝난 뒤 정부는 경찰관 부상 치료비와 중장비 파손 비용 등 약 16억 원을 노조가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중 대부분을 인정해 노조가 1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배상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헬기와 중장비 비용을 두고 과잉 진압이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법을 빌려서 국가가 자행한 폭력이 얼마나 잔혹한 폭력인지 우리는 이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잘못된 국가의 질서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조가 정부에 줘야 할 배상금을 1억 7천만 원 정도로 크게 줄였습니다. 정부는 또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쌍용차 노조 사이 소송전은 15년이 지나서야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우정환입니다. 날씨가 좀 풀린다 싶으면 꼭 이렇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나 매우 나쁨을 기록하며 온종일 하늘이 뿌옇게 보였거든요. 다행히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내일쯤이면 이 불청객도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서울의 모습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빌딩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불과 4km밖에 안 떨어진 롯데타워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짙은 미세먼지로 도심이 온통 뿌옇게 보이고 고층 건물은 윤곽에 보이지 않습니다. 엄청 안 좋은 것 같아요. 목이 칼칼하고 눈도 따갑고 안 좋은 게 딱 몸으로 느껴졌어요. 오늘 경북과 강원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은 오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중국 등지로부터 다량의 미세먼지가 유입됐지만 미세먼지를 날려버릴 바람이 불지 않으면서 먼지가 상공에 적체된 겁니다.
오늘 새벽부터 고농도의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서 오전에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 수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점차 남해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내일 오후쯤에는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국지적 동풍으로 인한 눈이 쏟아지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에는 최대 15cm, 경북 동해안에 최대 1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MBN 뉴스 이상혜입니다. 새해 첫날 일본 노토 반도에서 지진이 난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아직 일부 지역은 물과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주민들은 지금도 자위대 목욕탕이나 간이 사우나에서 씻으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약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인스턴트 하우스까지 등장했습니다. MBN이 현지 이재민과 연락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が通勤に使ったりとかする道なんですけれども、血が落ちてるっていうのを知らずに走って 목조 건물은 무너져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고 위험한 건물 인근은 통로를 아예 막아놨습니다. 1階の部分になりまして、現在では1階の高さになっており、1階だった部分ですね。 일본 노토반도 지진으로 피해가 컸던 지역 중 하나인 나나오시 근처에 사는 야마자키 씨가 보내온 영상입니다. 대피소 상황은 어떨까? ありますし、体の不自由な方も一緒に生活してますので、そういう方々にとっては、もう交通の便が悪いっていうのと、そういったのがやっぱりできない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し、で昨日までは自衛隊の方がお風呂仮設トイレがお風呂がありましたけど、もう今日から。 다행히 추위를 녹일 수 있는 간이 사우나 시설이나 급식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해가 큰 지역은 여전히 고립돼 있어서 이곳에는 자위대 목욕탕이나 간이 화장실차, 사우나 차량까지 급파됐습니다. 집까지 무너졌으니 보온도 가능한 인스턴트 하우스마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야마자키 씨는 가장 시급한 것은 도로 복구라고 지적합니다. だからなるべく今は来ないでくださいっていう本当助けてほしいんですよ。潰れた車があるまんまで道路に置かれてるっていう状況なんで、もしかすると命の危機 집이 붕괴된 사람들을 위한 임시주택 건설이 시작됐고 모든 지역의 물 공급은 4월에나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반중 성향 라이칭더 후보가 총통에 당선된 뒤 중국이 계속해서 대만을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만 사이에서 갈등을 부추기고 대만 주변에서의 무력 시위도 멈추지 않으며 겁을 주는 겁니다. 대만도 중국을 대상으로 한 군사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대만 판공실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대만을 버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美国在任何时候都只顾自身利益，其所谓的挺台，其实是害台、毁台。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훔쳤다고 비난하며 대만 방어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은 또 자국 민간 항공기에 대만 해협 중간선 근접 비행을 허가하며 사실상 중간선 무력화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만 해협을 사정권에 둔 동남부 해안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는 등 무력 압박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대만도 연일 중국 침공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엔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훈련하다 갑자기 실제 공격으로 전환하는 기습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面对敌情威胁日益频繁，陆军在训练上更是不断的精进、突破及强化，部队以实战化训练来提升官兵基础战力。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 당선 후 5월 총통 취임까지 중국의 대만 흔들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지난 2004년 일본 시민단체가 설치한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 추도비를 일본 군마현 당국이 강제로 철거해버렸습니다.
추도 모임 도중 나온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는 게 철거 이유입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문에 다음 달 12일까지 2주간 공원을 닫는다는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파란 가림막을 설치해 안쪽을 볼 수 없는 데다 취재진의 출입도 막혔습니다. 하늘에서 보니 굴삭기 곁에 부서진 콘크리트 더미가 선명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역사를 기억하고 한일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일본 시민단체 주도로 설치했던 추도비 잔해입니다. 추도비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2012년 추도 모임의 참석자가 강제 연행을 언급한 것을 우익단체가 문제 삼으며 불거졌습니다. 設置者がこの条件に違反する行為を繰り返し行ったということで、この不許可というふうになったと、こういうふうに聞いております。 결국 지난 2022년 우리나라의 대법원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군마현의 손을 들어주며 지난 29일 비석은 강제로 철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양심이 갈기갈기 찢겼다며 분노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철거 전 추도비에 붙어있던 금속판과 팻말은 시민단체에 전달됐다며 대체할 장소를 찾으면 다시 비석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설을 앞두고 사과, 배에 이어 최근에는 제철 과일이라는 귤까지 생산량이 줄면서 금귤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머니가 얇아진 서민들은 오렌지 등 가격이 싼 수입 과일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감귤 코너가 한산합니다. 1kg이 조금 넘는 제주 하우스 감귤 가격이 16,000원이다 보니 선뜻 집기가 겁이 납니다. 지난해 여름 제주 지역에 폭우와 폭염이 잇따르면서 노지 감귤의 생산량이 줄어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가격이 뛴 겁니다. 기호가 기존에 많이 먹던 거다 보니까 그냥 사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좀 부담이 되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에 따르면 감귤 10개의 평균 소매가는 지난해 1월보다 56%가량 올랐습니다. 사기 어려운 감귤의 자리를 수입 오렌지가 주로 차지했습니다. 대형마트든 온라인이든 수입 과일 중 오렌지 매출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물가 안정책으로 오렌지를 비롯한 수입 과일에 할당 관세가 적용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 차례상엔 비싸더라도 국산 과일을 올려야 하다 보니 정부는 사과, 배, 포장팩과 최대 20% 싼 과일 세트를 지원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물가는 저희가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그 역대 최고 수준의 할인 지원으로 590억 원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비싼 가격 탓에 머지않아 사과, 배 대신 오렌지와 망고가 차례상에 오를 거란 자조 섞인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10년 뒤 의사 수가 1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고 당장 올해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또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더 뽑을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거겠죠. 정부의 대대적인 의료 개혁 내용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는 대학병원이 4분 거리에 있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 놓이면서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될 위기에 놓이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올해 고3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의사 수가 15,000명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0년 동안 매년 1,500명씩 늘려야 하는 수치입니다. 의료계 반발에도 대통령까지 나서 큰 폭의 증원이 불가피함을 강조한 만큼 정확한 확대 규모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외에도 계약 기간 동안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고 필수 의료 근무를 의무화하는 인턴제 개편도 추진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고 도수치료 같은 과잉 비급여 진료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소셜미디어 수장들에게 쏟아진 비난입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신고된 온라인 아동 성학대물은 3,600만 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대부분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거였거든요. 결국 소셜미디어계의 거물 마크 저커버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가슴 앞으로 사진을 든 사람들이 청문회 현장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아동 성착취 피해자로 피해 가족들이 자녀의 사진을 들고 청문회에 참석한 겁니다. 스크린을 통해서는 실제로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I was sexually exploited on Instagram. 미 상원 의원들은 청문회에 참석한 페이스북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대표들에게 거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So, but you have blood on your hands. You have a product. You have a product that's killing people. 미성년자들이 소셜미디어의 유해 콘텐츠에 중독돼 목숨까지 잃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난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소셜미디어계의 거물 마크 저커버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아동 성학대물 신고의 절반 이상이 페이스북에서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Would you like now to apologize to the victims who have been harmed by your product? Show them the pictures. Would you like to apologize for what you've done to these good people?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 저커버그는 청문회에 참석한 피해 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I'm sorry for everything that you all have been through. It's terrible. No one should have to go through the things that your families have suffered. 미국 의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대안으로 피해자가 플랫폼 기업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서울 한강을 따라 오가는 대중교통수단 한강 리버버스가 오는 10월부터 운항을 시작합니다.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7개 선착장에서 운행하고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편도 요금은 3,000원으로 책정됐고 기후 동행 카드를 쓰면 회수 제한 없이 탈 수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학창시절 독서실보다 오락실에 더 오래 머물렀던 아저씨들이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를 달고 축구게임 아시아 정상에 도전합니다. 이 아시안컵에 출전한 겜돌이 아재들, 카타르 도하에서 최영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이 아시안컵이 열리는 카타르 도하의 버추어시티 아레나입니다. 실제 아시안컵에 참가하는 24개 나라 가운데 20개국의 게이머들이 자기 나라를 골라 자웅을 겨루는데요. 우리나라의 오락실 퀴즈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20년 넘게 축구게임 한 우물만 파다 손흥민처럼 주장이 된 김우주는 게임으로 태극마크를 달겠다는 꿈을 위해 소중한 연차까지 쓰고 카타르에 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꿈꿨던 약간 열정이나 뭐 이런 어떤 희망사항 이런 것들이 조금 실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바쁜 일상에 몰래 국가대표 선발전에 지원했다가 국가대표가 된 김민화는 이제 당당하게 가족들의 응원을 받아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도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훈련을 하는 것도 이제 다 와이프와 두 딸의 덕분이기 때문에 꼭 메달 가져갈게. 고마워. 태극마크의 무거움이 실감난다며 비장함으로 무장한 겜돌이 아재들은 축구대표팀과 함께 카타르에서 우승컵을 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실제 국가대표팀과 같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좋은 성적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아시안컵 대표팀 화이팅!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종일 공기가 탁한 하루였습니다. 이 먼지는 내일도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서쪽 지역에 주로 영향을 주다가 모레부터는 이 먼지가 차츰 흩어지겠습니다. 영동 지방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로는 3에서 많게는 1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내일 아침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하늘은 맑아지겠고요. 남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대전 1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은 전주가 2도, 부산 4도로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입춘인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전국적인 강수가 예상되는데요. 중부지방에는 많은 눈이,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